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었고요. 이렇게 되자 거래가 뚝 끊긴 거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다며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1호 대책 한 달 평가와 함께 앞으로 풀어야 될 후속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나오셨고요.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 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70% 이상, 이건 급감했다고 표현을 해야겠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선주 교수님.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기는 식었지만 지금 거래가 되게 많이 축소됐지만 체결되는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의 방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와서 이제 평가를 지금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 어떤 거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국면이 있고 지금 이런 거래 절벽이 일시적으로 이제 관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냉각으로 가기 위한 전조인지는 조금 더 연말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 거래는 되게 굉장히 77% 급감했고 그러나 또 이제 그렇다고 아예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출이 가능한 지역, 즉 9억 조건 정도의 가격인 이제 노원, 성북, 강서 이런 지역에서는 또 거래를 되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매물이 걷어들여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간 우회해서 규제를 우회해서 경매 시장이 좀 활성화돼서 지수가 100이 넘었어요. 22년 이후로 최초로 100이 넘어서 어떤 전세 대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던가 경매 시장이 또 좀 활성화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실수요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시장에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되게 초강력수를 둬서 시장을 일시적으로 냉각시켰지만 향후에 어떤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다. 윤수민 의원님. 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네.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시장 안정 거래자 가격 지표만 봤을 때는 일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거래가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나오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생애 최초를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규제가 들어왔지만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만 규제를 조금은 피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리어 지금도 주택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생애 최초 아니면은 서민 실수요자들 이런 부분으로 LTV 70%까지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강서나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도리어 토지가 증가하는 것들도 이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살 때 6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도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장에서 실수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시장을 속단하기는 이른 게 지금 지수가 나오는 것들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통계적인 오류라고 봤을 때도 실거래 같은 것들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가격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호가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기간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호가 자체는 떨어지기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이 조금 돌입을 해야지만 이 지표도 통계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모든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인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흐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승폭이 이제 확 둔화되는 것보다 둔화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옅어진다는 느낌도 받고 지역별로 또 차이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명확하게 이제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15 대책이 10월 중순이니까 네. 우리가 데이터가 취합되는 그 갭을 시간차를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발표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은 한 5일 정도의 막차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 한 20일까지의 통계에서는 가격이 꽤 오르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15 대책은 한 3분의 1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10월 거래량 통계도 아직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다만 서울시 쪽에 이제 정보광장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거래량들을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통 한 지금 9월, 10월 이렇게 보시면 한 7천에서 한 8천 건 정도 찍힙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4일 현재 기준에서 11월 거래량이 한 331건 정도 이렇게 끊기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30일의 신고 기간 감안해서 일간 단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대책 전에는 한 50건 정도 전후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한 20에서 한 30건 정도 일간 단위로 거래가 일어나니까 한 80% 정도 급감은 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동산 114를 포함해서 시세조사기관 3사의 주간 변동폭을 보면 네. 또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동산 114 기준으로는 그 전에 그 대책 발표 전에는 한 0.42% 올랐고요. 현재는 한 0.31%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같은 경우는 0.66%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0.30%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 원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 네. 0.50%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0.19%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3, 4 모두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이 하락을 얘기하고 있냐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서울 한강벨트 혹은 경기도 쪽에서의 이제 과천, 분당 이런 지역들이 주간 단위로 여전히 0.30%에서 0.50%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주간 단위 상승폭이 굉장히 크니까 효과 부분들은 뭐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쉽게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지역들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데이터만 봐도 지역별로 집값 상승폭이 오히려 좀 키워진 지역도 있고 송파, 서초, 성동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지역은 거래량 자체는 작아도 거래될 때는 일단은 이전보다 더 상향된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 규제, 대출 규제 이거 다 뚫고서라도 어쨌든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627부터 11호 대책까지가 다 온전하게 적용되고 나서 체결된 거래인데 이렇게 되면 규제 목표가 정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가 이 생각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이제 그 규제가 이 10월 15일 날 대책은 이제 원래 이제 강남 상구는 이미 토호제로 묶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게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들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걸로 이제 서울 전역을 그 토호제로 묶었는데 이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1건 그 11호 대책 이전 이후에 그래서 61건 대비 한 그 61% 정도 증가해서 오히려 거래가 이미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이 시장은 네.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랬었고 이 지역은 이제 대체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실수요를 정부가 내걸었잖아요, 조건으로.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실수요를 할 것이라면 오히려 오를 지역, 황금성도 뛰어나고 앞으로 투자성도 뛰어난 이 지역에 대한 수요는 다른 지역 대비 좀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성 부자들이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들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에 갖고 있던 그 부동산들을 정리하면서 한 채를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주식시장의 평균 상승률이 33.3%예요. 네. 그러니까 못해도 그렇게 이제 올해 안에 벌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년 전 대비 11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1억을
하이닉스 샀으면 3년 만에 11억이 됐으니까 현금 있는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주식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상급지로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증식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 증식이 더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가격 하락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 이런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 교수님 의견에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상급지 쪽에 그 현금 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사실 외곽지 쪽에 실수요자분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 초과하는 것들은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네. 그 경우에서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 3구 이런 고가 지역은 현금 부자 시장으로 이미 변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기에 현금 부자는 자산이 원래 더 늘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뺏어가는 이자 비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기 때 이제 시장이 위축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만 통장에 이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오히려 수입으로 그러니까 예금 이자로 들어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과거보다 현금성 자산이 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구조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채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산이 더 늘어났다면 사실은 그 지역 우리가 핵심지라고 보는 쪽에서는 현금 부자가 더 늘어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을 읽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급지에 대한 거는 좀 다른 흐름으로 예.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윤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예, 사실 이번 이제 대책을 전후로 해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뭐 현금이 뭐 많아진 것도 부자가 많아진 것도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래 부분은 갈아타기 시장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이 지금 올해 계속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이끌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마포나 강남 지역들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강남 지역과 6.27 대책 전 당시에는 강남과 마포의 갭이 확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남이 또 규제가 묶이면서 마포나 성동 이런 데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갭이 많이 줄어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11호 대책을 전후로 해서는 사실 그 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마포에서 집을 팔고 똑같은 규제가 됐을 때 더 상급지라고 판단하는 강남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에 시장에서 규제 직전에 집을 많이 팔았던 분들, 그 거래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갈아타기를 위해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시차를 두고 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금액들은 결국 강남 3구의 주택 가격들을 조금씩 계속 거래가 되면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시장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래의 시장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마포, 성동, 광진 이 아래의 그 가격대보다 조금 더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동을 지금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거를 내가 팔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 집주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점점 좀 분화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은 지금 올해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강남 3구, 용산구, 좀 상급지라고 분류되는 지역은 더 그들만의 리그처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례가 또 최근에 나왔잖아요. 반포. 청약, 일단 11호 대책 이후에 처음 나온 강남 지역의 아파트 청약이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렸는데 역시 청약 흥행했어요. 그죠? 일단 1순위 청약이 5만 명 넘게 몰렸으니까 여기도 사실 이제 되기만 하면요 30억 뭐 차익 난다고 했지만 분양가 자체가 이제 지금 25억 이상인데 84제곱미터의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2억 원까지가 맥시멈이니까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럼 아까 저희 얘기했던 그게 딱 적용되는 단지가 여기 아닌가요, 팀장님? 예, 뭐 이미 사실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사실은 규제 지역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다른 규제 지역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이른바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민간 택지 쪽에서 분양을 하는 특히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이제 로또 분양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 혹은 규제 지역 내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지역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현금 부자들이 저 이제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에 몰린다라는 평가에서 그럼 이분들이 투자자냐라고 봤을 때는 보통 청약 시장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가점을 다 더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점이 높아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저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가격이 낮아지면 대기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죠. 자금력 있는 수요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그 반포레미안 트리니언도 그렇고 그 직전에 강남에서 잠실르엘이 분양할 때도 그렇고 거의 한 10만 명이 운집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후분양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입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15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 수요가 서울 내 당해 지역에서 10만 명이 쏠렸기 때문에 이 기타 지역으로 가면 더 넓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제 서울 외곽지가 되면 분양가가 한 10억, 1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 기반, 대기 수요 기반이 더 커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이제 수요 초과 지역이다 이런 평가들 실수요 중에서도 현금 부자가 저만큼 많다라는 평가는 팩트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 반발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계 논란도 사실 일었죠. 더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제외되는 지역도 꽤 많이 나왔을 텐데. 라는 게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온 의혹책, 여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일단 우리 서울 지역만 보면 노도강.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요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강남이냐라는 거죠. 우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 거래까지 다 막아버리는 건데 이 지역은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강남구를 토어제에서 풀었다가 또 다시 금방 묶었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정책이 너무 빠르게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우는 것들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15일 날 대책하고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걸 또 다시 규제를 푼다. 이랬을 때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타이밍 아니면 내 집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분양가들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면 노도강에 이제 9억짜리 집을 6억 정도 대출 받아서 지금이라도 생초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막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을 푼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고 그러면 실제 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쉽게 여기 물론 억울하겠죠. 노도강이 우리가 강남이냐 왜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냐 이런 제기들이 있지만 정책은 좀 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피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빠르게 이걸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대로 두기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수요를 보호하는 그러한 단계적이고 좀 촘촘한 조건부 완화를 하는 것이 좀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애초에 여기 지정하는 게 맞았냐? 라는 거죠. 지금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바꾸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 건데. 네, 어쨌든 노도강 주민들은 반발이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집회도 있고 네. 반발 집회도 있고 말이죠. 저도 이제 머리만 가지고 차갑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풍선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묶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니, 그런 그래요? 처음에 이제 묶기 위한 이게 제일 처음에 강남과 뭐 시작해서 지금 서울 전체까지 그 경기도까지 토호제를 왜 묶었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네. 지방이나 다른 데서 넘어오는 갭 투자를 막자라는 게 가장 이제 근저에 깔려 있던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부분만 틀어막으면은 무조건 확산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만 묶었을 때 이 지역까지 파급 효과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이 지정에 관해서는 뭐 상승률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것들 다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런 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머리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슴으로 정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 지역은 투기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 아닌데 지방에서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갭 투자했던 지역이 노도광이냐 금강구가 맞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가 이런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한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한편으로도 풀리면은 도리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울에서 우리만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발표 당시에도 그 얘기 풍선 효과를 얘기를 했죠. 풍선 효과를 걱정해서 덮는 식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정을 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가 규제 지역을 비껴간 지역에 나타난 구리, 화성. 그래서 지금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이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그러면 확대할 거냐? 라는 거죠. 뭐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파리 대책을 발표할 때 네. 서울 25개구와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이렇게 묶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의 목적성은 그때 이제 기역을 반추해서 한 번에 확실하게 더 많이 묶자. 거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종 패키지로 규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다시 와서 파리 대책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권 말기까지 문재인 정부 끝까지 가는 동안 전 국토의 절반이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물론 규제 지역을 확장해서 우리가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구리 쪽, 네. 최근에는 이제 고양시 쪽도 조금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 쪽에서 이제 만안구 일대,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기흥구 일대 이렇게 딱 경계점에 있으면서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그리고 이제 화성에서는 동탄 신도시가 최근 들어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출 한도도 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전국에는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될 확률도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그럼 규제 지역에서 잘 잡히고 있냐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보시면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25개구에서. 네. 그래서 강남 3구가 한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 거래량 잡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는 못 받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폭 둔화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전국의 그 지역들,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규제 지역을 통한 가격 통제 효과는 사실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면요? 한 그 1년 이상 막 이미 누가 이기나 보자 강남 해가지고 3구가 3, 4년 동안 규제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뭐 딱 드러나듯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최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가격 안정 효과는 규제 지역에서 한계가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15 대책을 보시면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 주식시장이죠? 예, 네. 좀 더 건설적인 쪽으로 자금을 돌리겠다. 이런 표현이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의 한 70, 한 80% 수준에 사실상 이제 몰빵돼 있는 이 자금 흐름 구조를 1주택이 됐건 무주택이 됐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목적성이 강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10-15 대책을 왜 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세제 분야죠.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보유세 인상 혹은 뭐 유지, 하락, 뭐 여러 가지 다 열어놓고 내부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부 입장도 나온 바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뭐 이렇게 운을 띄었다가 일단 현실화율은 동결하기로 했어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로드맵을 짰었는데 네. 2024년에 이제 그 원래는 목표가 이제 75%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윤 정부가 이걸 이제 유지를 하면서 69%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율 공시지가 현실을 하게 되면 부자들만의 세금을 걷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건보료, 그다음에 복지 대상도 좀 줄어들고 이런 서민 부담 증가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부자들로부터 이거 공시지가 세율을 올려서 보유세를 좀 많이 거둘 목적으로 세율을 현실화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서민층, 국민 전부들에게 좀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69%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세를 이제 과표 기준이라던가 뭐 세율 조정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보유세를 좀 많이 걷어들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인상 가능성들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 대신에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조금 미루는 이런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말씀 69%로 낮춘 뒤에 4년째 유지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올해 집값이 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비율은 그대로더라도 모수가 커졌으니까 내년에 이제 그러면 보유세 부담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시세가 올라간 부분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보유세 부담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게 69%가 모든 주택이 다 69%는 아닙니다.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69%가 되는 게 있고 15억 초과하는 것들은 75%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 15억 초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이 세 부담은 또 더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누진적으로 부분이다. 늘어나는군요. 예, 약간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공시 가격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공시 가격보다 더 낮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해외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이 이게 국제 법적으로 맞나 이런 논쟁까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 가격을 너무 높게까지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급격히 90%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일단은 유지를 하되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뉘앙스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 어제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 이번까지는 69%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1주택자가 되었건 다주택자가 되었건 일단 보유세 자체가 부담이 시세가 올라간 만큼 거기 플러스 또 현실화에도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는 세부담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최근에 올해 강남에서 증여 건수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증여 건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보유세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자산가들의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결국
시민들도 저기 자산가들도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워낙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여당 내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거 쉽사리 꺼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아마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내년은 그 율은 현실화율은 그대로 동결이 되지만 아까 윤 의원님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율은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시세 말씀하신 것처럼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목적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질문은 이거잖아요. 현실화율을 왜 유지하기로 했냐에 대한 배경에서 네. 아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15 대책을 보시면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는 표현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에 있으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정도가 되면 결국은 내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율 산정을 하진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6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만 건드려도 보유세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잡히냐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한 지금 반발들이 있고요. 조세 전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래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들을 다주택자 중심으로 중과하고 있는데 네. 퇴로를 과연 열어주면서 보유세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처럼 거래세와 보유세를 일괄해서 강화할 거냐. 여기서 지금 논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쉽사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 아까 고가 지역 쪽에서 올해만 한 15%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이제 수천만 원 늘어나는 가구가 생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아직 더 논의 중이다라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의원님, 네. 지금 전세난 맞습니까? 이게 6.27 대책 이후부터 이제 연달아 나온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에 매물이 없다. 네.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 오르고 전세난 심화됐다. 정부에서 아니라고 그래요?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매물이라는 통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신뢰를 100% 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거기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매물 통계라는 것은 공인중개업체들한테 설문식으로 많이 네, 이게 뭐 조사를 하죠. 올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매물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우리가 정제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물 데이터를 가지고 뭐 매물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좀 경계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게 어떤 분들은 재계약을 갱신권 쓰지 않고 올라간 가격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심리는 뭐냐면은 2년 후에는 더 올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계약을 하고 갱신권을 나중에 한번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만큼 지금은 전세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2년 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매물 데이터 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 이 줄어든 매물에서 지금 계속해서 임차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공급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앞으로 추가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전세 공급 물량이 신규 공급도 없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갭투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발생적인 공급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네.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으로 하면서 매물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심플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공급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실거주 규제 강화됐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택들에서 나올 신규 전세 매물 같은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난인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15대책이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정말 전세난이 아니냐 이런 6.27 때부터. 네, 6.27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장의 올해 어떤 그 정책적인 것들이 촉매적 역할은 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네.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비싼 전세를 다 받아줄 수요자도 없어서 일부 반전세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전세로 돌리는 그래서 순수한 전세 매물은 확실히 줄어든 거는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임대차 3법이 2년 전에 이제 그 계약갱신권 썼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시세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상태로 계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하에 지금 이번에 정책들이 되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러면 집주인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보다 더 매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 또는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매물이 줄어드니까 비싼 가격에 전세를 내놔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뭐 임차인 면접 뭐 리스트 이런 것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 현재 지금 전세 불안 문제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도 전세 가격 오르잖아요. 오른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냥 그걸 전제를 하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주택 시장의 그 본질을 좀 이해를 하고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앞서 서울 쪽에서 올해만 10%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반면에 전세는 올해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근저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면서 원활하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세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요 총량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전년도에는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곤 있는데 체감상 우리가 2년 주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체감하시는 임차인은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평가 혹은 전세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만 전세 매물도 물론 줄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세난은 시작도 안 했다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신축 입주가 부족하고 내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니까 내년에 더 심하네요. 내년이 전세난이면 전세난이지 올해가 전세난이다라는 평가는 좀 한계점이 있다. 더 무서운데요? 예, 그 그렇게 말이 더 보시고요. 무서운데요? 지금 현재는 월세난입니다. 아, 예. 좀 그것도 전세난은 구분해서 봐야 아니고 되는군요. 월세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또 수요가 빠집니다. 그리고 월세로 이행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금리보다 높다 보니까 월세는 계속 급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월세 매물은 분명히 늘어났는데 월세 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경신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전월세 난이다라는 평가를 미리 전망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규제에 의해서 잡힐 거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전월세난이 심각하다. 내년이 될수록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비자 설문을 해봐도 분양가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15대책 발표한 이후에는 정책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요층이 내 집 팔아야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주택자가 저 정책을 보고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가지고 가야겠다 관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에 좀 의문점이 붙는 이유가 매물이 회전이 안 되면서 오히려 소소한 거래가 상승 거래로 나오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쪽이 굉장히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책에 소위 말해서 약발이 왜 안 먹힐까? 그 기저에는 사실 공급이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도 약발보다는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언제 속 시원한 공급 대책이 나올 거냐? 최근에 몇 년간 본 적이 없어요. 속 시원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연말에 지금 또 이 정부에서도 연말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할 것 같아요. 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요거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엔 좀 속 시원한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효용감 있는, 효능감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유휴부지 개발 크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크긴 하고요. 결국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냐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개수가 많다고 이야기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이거를 기다리십시오. 정부가 기다리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공급을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믿고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뢰는 깨졌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신뢰를 주지 않고서는 숫자만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요의 불안 심리를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숫자만 가지고는 일단 지금 2,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속 안심을 시켜주는 방법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어떻게든지 지금 그린벨트 해제도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될 이제 숫자인 부분인 거고 거기에 우리는 정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어포더블한 하우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처음에 공약에서도 어포더블 하우징을 강조를 했거든요.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훨씬 지금 정책적으로는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세요? 공급에 있어서 말이죠. 예,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135만 호가 틀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로 27만 호 수도권에서 착공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보통 연간 입주하는 물량이 한 20만 호 수준이니까 연간 27만 호 착공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의 청사진을 그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는 아닌데 문제는 이런 착공이라는 물량이 실제 이제 준공까지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체감상 수요자는 그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대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실은 그린벨트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서초 쪽에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사실은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만 호 정도가 공급될 거다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착공 계획도 한 2027년, 2028년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체감상 가능한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체감상 공급 효과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 쪽에서의 이 다주택자 이런 관점 혹은 대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거래 회전을 좀 높이도록 해줘야 시장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실제 이제 전월세라든지 매매가 안정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중심의 공급 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 4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쪽
빌라라든지 네. 혹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성화를 해서 중기간의 공급 대책도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시장 쪽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숫자 나열 혹은 청사진 우리가 최대로 하면 이 정도 될 겁니다에 대한 거 혹은 유유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공급의 탄력성 문제 때문에 네. 여전히 신뢰도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숫자 뭐 60만 원 뭐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착공과 입주에 대한 명확한 시기까지 좀 발표를 해줘야 국민들이 이러한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잇따른 규제 뒤에 그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싶은데요. 걱정스러운 지점은 정부 대 시장, 거래하려는 자, 막으려는 자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게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데 범죄와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면 분명히 애꿎은 피해자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